녹화를 시작하고요. 오전에 공지한 대로 오늘 이제 숙제가 이제 나온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 숙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거 과제 및 시험 폴더에 가면 해당 숙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숙제를 보면 숙제 그 기한은 2주 후에요. 그래서 10월 19일 화요일이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작 전까지 듀예요. 3시 30분까지 블랙보드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숙제는 블랙보드에 이제 일렉트로니컬리하게 제출해라라는 말은 그 과제 및 그 시험에 여러분들 숙제를 제출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다큐먼트와 그다음 소스 파일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이제 파일로 해서 뭐 가능하면 zip 파일로 올려도 좋고요. 아니면 파일을 개별적으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블랙보드에 제출하라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그 뭐 살펴보면 알겠지만 문제들이 이제 뭐 그 종이와 연필을 통해서 간단히 증명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 직접 이제 코딩하거나 뭐 코딩이라고 해도 뭐 그렇게 복잡한 코딩은 아니고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이제 여러 R 코드들이나 또는 이제 향후에 우리가 오늘 아마 윈벅스를 사용할 텐데 뭐 그런 것들을 직접 사용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Rmarkdown을 사용해서 여러분 Rmarkdown 사용하는 방법 뭐 알고 있을 거예요. 통계계산 방법 시간에 뭐 지난 학기 통계계산 방법 시간에도 숙제를 Rmarkdown으로 냈으니까 마찬가지로 Rmarkdown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Rmarkdown을 좀 사용하는 게 처음이다 그러면 아마도 우리 목요일에 계속 여러분들 그 비대면 온라인 오피스 아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뭐 숙제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도 되고 또는 뭐 Rmarkdown 기본적인 사용법을 잘 모른다 그러면 뭐 한번 TA에게 물어봐도 되는데 Rmarkdown 사용하는 거 뭐 금방 배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숙제 제출하는 형식은 PDF 파일로 이제 제출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뭐 그 자기 컴퓨터에 레이텍 같은 게 설치되어 있으면 Rmarkdown으로 PDF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뭐 워드 파일 같은 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쉽게 Rmarkdown을 이용해서. 그러면 그걸 뭐 PDF로 형태로 바꿔서 제출하도록 하고 그 외에 관련한 모든 이제 그 소스 파일들을 다 이제 같이 zip 파일 형태로 제출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과제 및 그 시험 폴더에 제출하는 거예요. 3시 30분까지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 블랙보드에 제출하면 여러분들 업로드한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 번 제출해도 되지만 카운트는 마지막으로 제출한 시간이 3시 30분까지예요. 그래서 3시 30분을 탁 넘어가면 3시 30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3시 30분 59초 999까지는 가능하고 3시 31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늦은 걸로 간주해서 숙제를 안 받을 거예요. 만약에 뭐 자기가 정말 그런 뭐 부득이한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사정을 설명하고 그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이제 숙제를 이제 늦게 이제 제출해도 되나 충분히 합리적인 합당한 사유여야 되고 그리고 관련한 이제 그 증빙 자료가 제출돼야 돼요. 근데 물론 그때 예를 들어서 뭐 그 코로나 그 백신을 접종해서 뭐 이렇게 좀 뭐 그 이후에 그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못했다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때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사후에 나중에 뭐 제출하거나 그래서 언제 백신을 접종했다 정도는 뭐 설명해 주면 되고 뭐 이상 반응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내가 언제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그 해당 뭐 하는 뭐 그 이후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는 내 몸 상태가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못했다 그런 것 정도는 충분히 이제 납득할 만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설명해도 되나. 자, 원칙은 시간을 꼭 지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숙제를 내려가 보면 숙제는 크게 뭐 한 3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연습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1번은 교재에 나오는 연습 문제 7문제고 그 다음에
2번은 우리가 이제 다루지는 않을 거지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운 exponential family 같은 걸로 쉽게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지수분포에서의 자료들이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베이지안 분석에 대한 설명이고 3번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모형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고 각 문제당 10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번과 3번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써 있지만 1번의 7문제는 우리 그 피터 호프의 우리가 사용하는 주교재의 연습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피터 호프의 교재를 보면 13장의 연습 문제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13장도 지금 그 여러분 그 과제 폴더에 올려져 있는데 13장을 확인해 보면 그게 이제 13장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위로 올라가 보면 엑서사이즈라고 따로 모아져 있죠. 13장이 엑서사이즈들을 모아놓은 거고 거기 보면 각 이제 챕터별로 이제 쭉 모든 문제들이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숙제가 2.6번이었어요. 2.6번. 첫 번째 숙제가 2.6번이죠. 2.6번이 이제 그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에 관한 설명이니까 우리 컨디셔널 인디펜던스가 그 기본적인 그 베이지안 모형에서의 기본적인 그 가정이라 그랬잖아요. 모수가 주어지면 데이터와 그 데이터들이 서로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다, IID다라는 개념인데 이제 그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이어진 게 이제 3장에 관한 연습 문제 3.1번 다음 3.3번 문제죠. 3.3번 기본적으로 3.1번, 3.3번 정도는 3.1번은 이제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이고 3.3번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일종의 포화송에 관한 모형이죠. 포화송 감마 모형. 이 두 개의 데이터셋이 나오는 우리가 렉처 3 후반부에 이제 포화송 모형을 다룰 것이고 3.4번 3.4번은 믹스처 오브 베타 프라이어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두 개의 베타 프라이어를 이제 섞어서 새로운 프라이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것에 관한 연습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대로 컴포넌트가 그러니까 그 사전 분포가 하나의 사전 분포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사전 분포가 이 가중합으로 결합된 사전 분포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그대로 이제 확장하면 이제 설명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3.10번 3.10번은 내려가면 그 change of variable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또 렉처 3 또는 렉처 4로 넘어가면서 제프리즈 프라이어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제프리즈 프라이어 자체가 이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의 인베리언트한 프라이어를 지금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관한 사항이 될 거고 그다음에 그 4.2번과 이제 4.5번은 추가적으로 이제 포화송 이전에 3.3에서 다뤘던 포화송 예제가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 이제 일종의 추가적인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하는 문제들. 그다음에 4.5번은 여전히 포화송 자료인데 일종의 이것이 포화송 리그레션의 가장 간단한 버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면 yi가 포화송 모수 세타가 아니라 다시 세타 곱하기 xi이기 때문에 이 yi라는 포화송 자료를 설명할 때 추가적인 설명 변수가 하나 더 들어가는 그런 간단한 버전의 포화송 리그레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고 해당 자료나 그런 것들은 그 모두 다 그 피터 호프 지난번에 우리가 맨 첫 시간에 설명하면서 해당 자료 파일도 있었죠. 그래서 뭐 다운로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 cancel react 데이터 정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올려놓도록 할게요. 나중에.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이나 이 관한 사항들 모두 다 이미 우리가 처음 소개할 때 그 호프의 그 홈페이지에 가면 코드와 데이터들을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어요. 자, 그게 이제 기본적인 그 교과서에서, 그러니까 교재에서 나오는 연습 문제들에 관한 숙제가 되고요. 다시 이제 숙제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1번은 그런 것이고 2번과 3번은 이제 우리가 배운 모형들을 살짝 더 응용해서 익스포넨셜 모형과 그리고 네거티브 바이노멀 모형들에 관한 그 베이지안 분석에 관한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이게 숙제고, 그래서 결국 그 숙제 기한은 10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숙제에 관해서 뭐 질문 있나요? 뭐 클리어하죠? 숙제에 관해서 뭐 특별한 질문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오늘 다시 이제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질문. 예. 중간고사 시험 형식이나 날짜는 정해졌을까요? 그렇죠. 예. 예. 거의 정해졌다고 할 수 있죠. 예. 첫 번째로 중간고사는 테이크홈을 할게요. 중간고사. 예. 중간고사는 미드텀 테이크홈을 할게요. 테이크홈. 예. 그리고 기한은 한 일주일에서 뭐 일주일 정도나 또는 플러스 1일 정도 더 이렇게 하고, 아마도 현재 계획은 우리가 19일에 그 숙제 1번 제출하고 그러면 확정되면 더 얘기할 텐데, 대략적인 계획은 그 다음 21일이죠. 21일. 그러니까 21일 목요일을 마지막 수업으로 하고 중간고사 전에, 그리고 그때 수업이 끝나면서 이제 여러분들 테이크홈 시험을 아마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블랙보드에서. 그러면 한 주 정도의 시간을 줘서 28일까지 마찬가지로 숙제처럼 블랙보드에 제출을 하던가, 아니면 뭐 하루 정도 시간을 더 줄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26일은 Q&A 세션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이제 해보도록 하죠. 그게 이제 현재 계획이에요. 답이 됐나요? 이채은 학생. 예, 오케이. 예.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면 그러면 이제 오늘 강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보고 있었던 것이 이제 그 기본적으로 포인트 에스티메이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후 분포가 어떤 것인지를 요약하는 관점에서 베이지안 점추정량을 이해해도 되지만, 보다 엄밀하게는 베이지안 점추정량은 주어진 손실 함수에 대해서, 로스 함수에 대해서 사후 분포로 그것을 최소화하는, 그러니까 posterior expected loss를 미니마이즈 하는 값을 우리 이제 베이지 점추정량이라고 이제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스퀘어드 에러 로스고, 스퀘어드 에러 로스 사용하면 이제 제곱합을, 그러니까 제곱 평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제 사후 평균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absolute error loss라 그래서 절대값이에요. 차의 절대값을 최소화하는 거, 그건 이제 사후 중위수, posterior median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후 평균이나 사후 중위수, absolute error loss나 squared error loss를 미니마이즈 하는 건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풀어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주어진 손실 함수를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미니마이즈 할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뉴메리컬하게 계산을 하려면 이게 posterior expected loss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로스에 대해서 사후 분포, 사후 확률 밀도 함수 또는 사후 확률 질량 함수를 곱한 것을 적분하거나 합한 것에 대한 그 기대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적분을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한 번은 그 계산한 후에 아규먼트 델타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값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는 우리가 이제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을 얘기했는데,
그리드 어프락시메이션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numerical approximation이 되죠. 숙제에서도 보면 이제 주어진 사후 분포를 그려라 그럴 때 grid approximation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제 우리가 몬테칼로 approximation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는 보다 더 복잡한 로스 함수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애널리틱한 솔루션을 찾을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메리컬하게 이제 그 최소화하는 값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특히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이전 슬라이드는 grid approximation을 사용했지만 이 해당하는 곳에서는 이 몬테카를로 approximation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세타를 추출한 다음에 계산을 하고 있어요. 즉, 요 계산 자체가 요 계산이 적분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요걸 생각하는 거죠. 세타 i라는 것이 만약 b 세타 기분 y에서 추출한 샘플이다 라고 생각하면 요 전체 적분을 이렇게 샘플 에버리지의 형태로 계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해당하는 함수를 우리 뽑아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서 평균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numerical approximation을 통해서 그 로스 함수가 좀 복잡할 때도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계산할 수 없어도 우리가 뉴메리컬하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었어요. 손실함수가 제곱함수일 때는 간단하게 뭐 이렇게 최소화하는 과정이 미분하는 것인데 이 경우 그 로스 함수가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미분해서 최소화하는 값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그 경우에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조건 하에서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서도 계산할 수 있고 실제로 정확한 답은 이거라 그랬죠. C1 더하기 C2분의 C2에 해당하는 분위수가 그 미니마이즈 하는 로스라고 했는데 그 부분만 살짝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 부분을 간단히 애널리틱하게 여러분들 뭐 계산할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값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주어진 로스 함수가 이런 거예요. 이 로스 함수가 주어진 로스 함수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C1 세타 마이너스 델타 C2 세타 마이너스 델타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로스 함수가 되고 있는 거죠. 언제냐면 우리가 들어서 이게 델타가 세타보다 클 때, 그 다음에 이게 델타가 세타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면 포스테리어 미디안에 해당하는 것이 C1과 C2가 모두 1인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전에 생각했던 그 로스 함수는 C1이 1이고 C2가 10인 경우였죠. 그래서 결국 애널리틱한 솔루션은 뭐냐면 이 델타가 C1 플러스 C2분의 C1 분위수에 해당한다라는 게 델타 스타라 함은 포스테리어 expected 로스를 이와 같은 로스를 사용했을 때 최소화하는 값이죠. 자, 그 값은 뭐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expectation 세타 델타에 대한 포스테리어 expectation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즉 이건 절대값의 로스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곱한 이 기대값이죠. 이걸 미니마이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 해당하는 로스를 이전에 사용했던 로스를 사용하면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지금 델타가 세타보다 클 때니까 이게 지금 들어서 이전 걸 살펴보면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델타까지 C1의 델타 마이너스 세타
p 세타 기분 y d 세타 다음 더하기 델타부터 무한대 c2에 세타 마이너스 델타 p 세타 기분 y d 세타가 되죠. 이전에 살펴봤던 것이 올라가 보면 이게 지금 델타가 세타보다 크면 이렇게 되고 델타가 세타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세타에 관한 레인지므로 마이너스 일반적으로 지금 사후 분포가 연속이다라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델타, 델타부터 여기서부터 델타부터 무한대 이렇게 두 개의 적분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적분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델타가 섞여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델타에 관한 아규먼트예요. 즉 델타에 관한 함수를 지금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다시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C1 델타 마이너스 무한대 델타 P 세타 기분 Y D 세타 네, 마이너스 C1 마이너스 무한대 델타 세타 P 세타 기분 Y D 세타 이게 첫 번째 적분을 쓴 거고 두 번째 적분은 C2 델타부터 무한대 세타 P 세타 기분 Y D 세타 마이너스 C2 델타 무한대 P 세타 기분 Y D 세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우리 미분해서 0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F 프라임 델타가 0이다라는 것에 대응하는 솔루션 델타 스타가 F 델타를 즉 해당하는 로스 함수에 대한 포스테리 익스펙티드 로스를 최소화하는 게 되겠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이 해당 적분을 구분해서 쓰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델타에 관한 미분이기 때문에 지금 델타가 지금 적분의 어퍼 또는 로어 리밋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 놓고 미분하는 게 좀 더 쉬운 계산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델타에서 이걸 먼저 미분하면 요건 일종의 델타에 관한 두 함수의 곱이죠. 첫 번째 건 그대로 나오고 두 번째 거는 미적분학의 기본 원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물론 한 번에 바로 다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려고 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해당 사항을 미분하면 자, 그러면 F 프라임 델타는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요걸 델타형에서 미분하면 그대로 되죠. C1에 마이너스 무한대 델타 P 세타 기분 Y D 세타가 되고 다음에 두 번째 요걸 다시 이번에는 뒤에 있는 델타에 관한 함수에 가서 미분하면 C1 델타 P 델타 기분 Y가 되겠죠.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항에 대해서 델타형에서 미분하면 여기는 그냥 그대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적용하니까 마이너스 C1에 델타의 P 델타 기분 Y 이 부분은 없어지고 다음 요 항에 대해서 델타형에서 미분하면 첫 번째 것은 그대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 델타가 지금 로어 바운드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C2 델타 P 델타 기분 Y가 되고 다음 요항을 지금 델타형에서 미분하면 이거 일종의 고배 미분이죠. 자, 앞에 건 미분하면 델타만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C2에 델타 무한대 P 세타 기분 Y 다음 요걸 이번에는 앞에 건 그대로 두고 뒤에 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C2 델타 플러스가 되죠. 이 로어 리밋이 델타니까 그것에 관해서 마이너스가 붙고 앞에 마이너스 붙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C2 델타 P 델타 기분 Y 그래서 얘가 또 없어져요. 따라서 남는 항은 요 두 항이 되죠. 요것과 요것이 되죠. 따라서 F 프라임 델타가 0이다 라는 것은 곧 C1에 마이너스 1대 델타 P 세타 기분 Y가 C2에 델타의 무한대 P 세타 기분 Y가 같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posterior PDF이기 때문에 적분하면 1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요 적분은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죠. 1 마이너스 델타에서 무한대 B 세타 기분 Y D 세타가 요게 C2의 델타의 무한대 B 세타 기분 Y D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정리하면 델타부터 무한대 P 세타 기분 Y D 세타는 C1, C1 플러스 C2가 되죠. 따라서 이 뜻은 뭐냐면 이것이 지금 P 세타 기분 Y가 연속형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P 세타가 델타 기분 Y가 C1 오버 C1 플러스 C2죠. 그 뜻은 뭐냐면 요걸 미니마이즈 하는 델타는 posterior distribution에 대응해서 C1 플러스 C2분의 C1의 probability를 주는 C1 플러스 C2분의 C1에 대한 분위수가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미니마이즈 하는 것은 적분을 풀어내서 델타 스타가 C1 플러스 C2 퀀타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퍼센타일 또는 100을 곱하면 퍼센타일이 되겠죠. 따라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C1과 C2가 서로 1일 때는 2분의 1 퀀타일, 0.5 퀀타일 또는 50% 퍼센타일이 되겠죠. 즉 중위수가 될 거고 두 번째 관한 사항일 때는 C1이 1이었고 C2가 10이었죠. 그러면 이게 뒤바뀌었나요? 이게 뭔가 뒤바뀌었는데 C1이 지금 C1이 1이고 C2가 10인가요? 그게 서로 뒤바뀌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예, C1이 1, C2 여기는 10분의 11인데 이게 뭐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대응하는 거니까 크거나 같은 것에 대응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가 델타면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90% 퍼센타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11분의 10에 해당하는 퍼센타일 또는 저쪽 꼬리에 대응한 확률이 11분의 1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직접 계산해서 우리가 애널리틱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형태의 로스 함수가 주어진다면 이렇게 이제 또 애널리틱하게 구할 수 없는 경우도 등장할 거라고요. 미분하기 어려운 경우. 비록 여기는 절대값을 사용했지만 우리가 연속형인 사후 확률 밀도 함수를 갖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분 구간을 나눠서 미분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뉴메리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살펴본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이제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죠. 혹시 계산에 있어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점 추정량을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구간 추정이 되겠죠. 구간 추정도 자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넘어가면 구간 추정을 해보면 똑같이 구간 추정 자체도 점 추정량을 이제 확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에스티메이션이지만 포인트가 아니라 인터벌에 대한 에스티메이션이다라고 생각하면 보다 큰 decision theoretic한 statistical decision theory의 관점으로 보면 대응하는 구간 추정도 해당하는 로스 함수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로스 함수를 미니마이즈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가설 검정도 마찬가지지만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좀 더 직관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베이지안 관점에선 이제 베이지안이든 프리퀀티스는 똑같이 뭐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말은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해당하는 용어를 베이지안 컨피던스 인터벌이다라고 말을 해도 되지만 베이지안 자체는 그 용어를 구분하려고 하죠. 그게 이제 credible interval이다라는 거죠. 이 구간 추정의 목표는 뭐냐면 모수 세타가 들어가는 구간을 지금 이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적당한 이제 확률을 부여해야 되겠죠. 베이지안 관점이라면 당연히 세타의 구간을 생각할 것이고 그 구간을 이제 세타에 관한 확률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베이지안에게는 데이터를 관측한 후에 세타에 관한 확률 구조가 업데이트되죠. 사후 분포로. 따라서 베이지안에 있어서 구간 추정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게 되겠죠. 해당하는 구간 C를 찾는 거죠. 세타가 저 구간에 들어갈 그 구간을 찾는 것인데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 있겠죠. 우리는 모수 세타가 저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어느 정도 우리의 불확실성을 잘 표현하고 싶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베이지안에게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방법은 확률이고 즉 데이터를 관측하고 나서의 확률, 사후 확률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 사후 확률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후 확률이 대응하는 확률, 예를 들어서 95% 베이지안 컨피던스 인터벌 또는 95% credible 인터벌을 만들어라 그러면 대응하는 알파 이 경우에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흔히 우리 기초통계에서 배운 걸로 하면 알파가 0.05나 알파가 0.01이 되겠죠. 그러면 95% 신뢰 구간 또는 99% 신뢰 구간이 되겠죠. 사실은 우리가 신뢰 구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해석하고 싶죠. 모수 세타가 저 구간 안에 들어가는 확률이 0.95다, 0.99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지만 우리가 기초통계 시간에 열심히 배우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온 컨피던스 인터벌은 그런 인터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인터벌은 세타가 들어가는 인터벌이지만 세타에 관한 확률은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죠. 이 구간 안에 모수가 들어갈 확률이 0.95다 또는 95%다 이런 말은 절대 쓸 수 없다라고 배우잖아요. 그 대신 그 인터프리테이션은 왜냐하면 매번 데이터를 관측하고 난 후에 해당하는 인터벌이 세타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는 거죠. 실제로 프리퀀티스트 관점에서 인터벌이라고 하는 거는 인터벌 에스티메이터죠. 그 인터벌은 랜덤한 거예요.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는. 그래서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1, 0인데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프리퀀티스트에서의 확률은 어떤 사건을 반복적으로 시행했을 때 그 사건이 발생하는 상대적인 빈도로 해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인터벌이 95%의 어떤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다. confident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와 같은 인터벌을 100번 정도 만들어 놓으면 95번 정도는 모수 세타를 포함할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한다 라고 열심히 배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인터벌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는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그 인터벌에 모수가 들어갈 확률이 95%다 또는 0.99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러나 프리퀀티스 인터벌은 그런 확률을 얘기할 수 없으나 베이지안은 그런 확률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거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인터벌에 모수 세타가 들어갈 그 확률이 95%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죠. 데이터를 관측하고 난 후에 모수 세타에 관한 확률을 우리가 사후 확률로 사후 분포로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은 세타가 인터벌 C에 들어갈 확률이 1-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겠죠. 당연히 연속인 경우에 우리가 1-알파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그런 확률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 등호로 놓고 1-알파라고 찾아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1-알파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해당하는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이제 credible interval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베이지안 credible interval이에요. 따라서 저걸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 사후 분포를 구하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사후 확률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기본적인 베이지안의 생각이 되겠죠. 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그에 대응하는 이제 주어진 모수가 있으면 우리가 사후 분포를 계산할 수 있었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다시 돌아오면 우리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에서 우리가 사후 분포가 베타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었죠. 이 경우에는 이미 애널리틱하게 우리가 계산을 직접 해보면 그에 대응하는 사후 분포가 베타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해당하는 베타 분포로부터 그대로 쉽게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이슈가 하나 더 생기냐면 우리 기초통계 시간이나 수리통계 시간에 늘 배웠잖아요. 컨피던스 인터벌은 어떻게 해야 좋냐면 가능한 한 짧은 컨피던스 인터벌이 좋은 거죠. 보다 짧은 컨피던스 인터벌로 주어진 확률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컨피던스 인터벌이죠.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는 우리가 모든 문제에 있어서 100%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 수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대. 이게 그냥 100% 컨피던스 인터벌이죠. 이 인터벌에는 모수가 언제나 들어가요. 그러나 이런 인터벌은 의미가 없는 거죠. 가능한 한 인터벌이 짧으면서 해당하는 그 확률을 해당하는 컨피던스를 제공해야지 좋은 컨피던스 인터벌이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규 분포에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평균을 중심으로 정규 분포는 대칭이 되기 때문에 양쪽으로 대칭적으로 만든 컨피던스 인터벌이 대응하는 그 컨피던스 또는 확률을 가장 짧은 구간으로 그에 대응하는 확률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은 그것이 프리퀀티스트든 베이지안이든 원칙적으로는 가장 짧은 컨피던스 인터벌이 좋은 거예요. 가장 짧은 컨피던스 인터벌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어진 그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프리퀀티스트의 관점에서는 신뢰 구간을 생성하는 피벗 통계량에 대응하는 그것의 그 샘플링 디스트리뷰션에서 가장 짧은 그런 구간을 찾아야 되겠죠. 베이지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컨피던스 인터벌 또는 인터벌 에스티메이션을 찾을 때 대응하는 확률, 예를 들어서 95% 컨피던스 인터벌이다 그러면 그에 대응하는 가장 짧은 구간을 이제 선호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 그와 같이 가장 짧은 인터벌을 찾는 게 쉽지 않죠. 우리 기초통계나 수리통계 시간에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엑선스타 엑센들이 노멀 분포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가장 짧은 인터벌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이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가장 짧은 대칭적인 인터벌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카이 제곱 분포, 예를 들어서 샘플 베리언스에 대응해서 우리가 시그마 제곱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을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수리 통계에서 배웠듯이 그에 대응하는 가장 짧은 인터벌을 찾을 수 없어요. 뉴메리컬하게는 찾을 수 있지만 실제로 계산해선 찾을 수 없죠. 그 이유는 카이 제곱 분포가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게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0.025 해당하는 분위수와 0.975에 해당하는 분위수를 떼내죠. 그래서 우리가 분위수에 기반하는 인터벌을 만들죠. 그것이 일종의 quantile based confidence interval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베이지안에서도 해당하는 confidence interval을 찾기 위해서 가장 쉽게는 quantile에 기반한 quantile based confidence interval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quantile based confidence interval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사후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만 안다면
그에 대응하는 예를 들어서 90% 컨피던스 인터벌을 찾아라 그러면 양쪽에 0.05와 0.95에 해당하는 분위수를 테이크하면 되고 떼면 될 것이고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찾아라 그러면 이 예제와 마찬가지로 0.025와 0.975에 해당하는 퀀타일을 떼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사후 분포가 정확하게 베타 분포가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대응하는 베타 분포의 0.025, 0.975 분위수를 떼내면 그로부터 만들어내는 컨피던스 인터벌이 그대로 95% 컨피던스, 크레더블 인터벌이 된다라는 거죠. 자, 만약 우리가 사후 분포에 지금과 같이 베타 분포가 된다라는 사실을 만약 모른다면 그러면 몬테카를로 방법을 통해서 사후 분포로부터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사후 표본에 대응하는 임피리컬한 표본 분위수를 선택하면 역시 그에 대응하는 컨피던스 인터벌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려놓은 이 예는 베타 분포에서 베타 사후 분포에서의 95% 신뢰 구간을 그린 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R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 8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슬라이드 9군요. 자, 슬라이드 9의 질문이 뭐였죠? 자, 질문 보면 질문 분위수를 양끝 다르게 잘라도 컨피던스 인터벌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렇죠. 양끝 다르게 자른다라는 말은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끝 다르게 자른다란 말이 뭐예요? 지금은 0.025와 0.975 이렇게 떼는 것이 양끝 다르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95%를 만들기 위해서 왼쪽 꼬리에서 2.5%를 떼내고 오른쪽 꼬리에서 2.5%를 떼냈는데 예를 들어서 2%, 3%씩 뗀 다음에 해당하는 나머지 구간이 95%니까 그걸 95% 컨피던스 인터벌을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예. 원칙적으로는 되는 거죠. 가능해요. 예. 그런데 첫 번째로 우리 컨벤셔널리 우리가 분위수에 기반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 때는 양쪽을 똑같은 확률로 떼내요. 그렇게 저렇게 2%, 3%라고 떼내지는 않아요. 근데 2%, 3%씩 떼는 것을 만들어 놓고 95% 컨피던스 인터벌이라고 얘기해도 원리상으로는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대칭이 아닌 경우에 다르게 자르는 경우에 그렇죠. 더 잘 요약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그게 좀 전에 얘기했던 가장 짧은 구간에서 대응하는 확률을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드는 방법이죠. 네. 그걸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highest posterior density라고 얘기해서 그러니까 뉴메리컬하게 찾아서 가장 짧은 구간에서 확률을 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가 0.025 분위수고 여기가 0.975 분위수예요. 이렇게 떼냈지만 최연우 학생이 얘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인터벌보다 더 짧게 만들면서 여기 대응하는 확률이 0.95가 되게 만들 수 있죠. 그렇게 만들려면 양 끝을 똑같은 확률로 절반을 나눈 확률로 떼서는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죠. 완전히 시메트릭하다면 양 끝을 그대로 똑같이 떼내지만 시메트릭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르게 떼내야 돼요. 그런데 관습적으로는 컨벤셔널리 하기에는 쉽게 생각할 때는 그대로 양 끝을 똑같이 떼는 거죠. 양 끝을 똑같이 떼는 것을 우리가 컨벤셔널리하게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결국 정규 분포에서의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정규 분포에서는 시메트릭하기 때문에 가장 짧은 구간을 만드는 방식 그 자체가 양 끝을 똑같은 확률로 떼내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G의 알파 오버 2에 대응하는 분위수를 곱하고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 관습을 그대로 따라가서 대칭인 아닌 분포인 경우에도 마치 대칭인 것처럼
양 끝이 똑같은 확률로 분위수를 떼면 그에 대응하는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해당하는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기했듯이 컨피던스 인터벌은 가능하다면 짧은 인터벌이면 좋죠.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똑같은 확률을 제공한다면, 따라서 그걸 찾기 위해서는 실제로 최현우 학생이 얘기하듯이 서로 다른 분위수를 떼내서 만들어야지 가장 짧은 게 되는 경우가 흔한 경우죠. 오히려 노말 이외의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떼내야지 훨씬 더 짧은 컨피던스 인터벌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관습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R 코드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자,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앞쪽에 있는 것은 이론적으로 사후 분포가 그대로 베타 분포를 따르고 그에 대응하는 모수가 AN과 BN이 된다라는 걸 바탕으로 계산한 것이고, 뒤쪽에서는 우리가 사후 분포가 베타 분포가 되고 마침 거기서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샘플에 대해서, 포스테리어 샘플에 대해서 그에 대응하는 표본 분위수를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한번 간단히 계산을 해보면, 자, 그러면 여기 대응하는 값이 첫 번째 나온 값이 이것이 이제 이론적인 값인 거죠. 그러니까 사후 분포가 정확히 베타 분포가 된다라고 알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0.025, 0.975에 해당하는 값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값들이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통해서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그에 대응하는 경험적인 샘플 분위수를 만들어낸 게 되겠죠. 그리고 간단히 한번 그림만 더 그려보면 우리가 실제로 그 사후 분포를 그리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해당하는 95% 컨피던스 인터벌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이 그림 자체가, 이 베타 분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시메트릭한 베타 분포가 아니죠. 이쪽 전체적으로 이 베타 분포의 그 모드, 그러니까 가장 확률이 큰, 해당하는 확률 밀도가 큰 쪽이 오히려 0.5보다 0.6 쪽에 훨씬 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메트릭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 파란색으로 보는 그 credible 인터벌은 0.95의 확률을 주지만 이것이 가장 짧은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장 더 짧은 구간은 약간 0.4 쪽으로, 0.4보다 로어 리밋이 좀 더 클 것이고, 아마도 그 어퍼 리밋이 이 값보다 약간 좀 더 작으면서도 해당하는 확률을 더 잘 이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인터벌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은 하진 않았지만 이제 다음에 가서는 그런 이제 개념을 우리가 설명할 때가 있는데, 그 용어만 간단히 살펴보면 그건 HPD라는 용어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잠깐 슬라이드로 돌아오면, 자, 우리가 이런 개념이 있어요. HPD, highest, posterior, 이게 density region, 뭐 이렇게 해서, 또는 HPR이라고, HPD라고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 자체가 지금 우리가 R로 구현해 놓은 이 퀀타일에 기반한 그 인터벌은 포스테리어가 가장 높을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찾고자 하는 거는 요 가장 높은 모드에서부터 점점점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해당하는 확률이 0.95가 되게 찾아가면 가장 짧은 인터벌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애널리틱하게 찾기는 좀 어렵죠. 정규 분포와 같이 완전 시메트릭하면 그대로 직접 종이와 연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지만, 지금 베타 분포나 또는 카이 제곱 분포와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이게 그림이 이제 이렇게 애널리틱하게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highest posterior density region을 찾기 위해서는 뉴메리컬한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마다 일일이 뉴메리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번거롭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컨벤셔널리 관습적으로는 노말 분포에서 만들어내는 컨피던스 인터벌이나 크레더블 인터벌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해당하는 컨피던스 인터벌이 있으면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면 양 끝을 똑같은 확률로 2분의 알파만큼 떼낸 다음에 나머지 대응하는 구간을 지금과 같이 0.95 posterior probability를 통해서 우리가 퀀타일에 기반한 컨피던스 인터벌을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이와 같이 똑같이 떼내는 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짧은 인터벌이면서 대응하는 95% 확률을 그대로 제공하는 인터벌을 찾고 싶다 그러면 얘기했듯이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는 확률이 0.95가 되게 찾아가면 되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면서 여기에 해당하는 확률이 0.95인가 이렇게 뉴메리컬하게 찾아가야죠. 그게 HPD 리전이라고 얘기해요. Highest Posterior Density Region. 그거까지 생각하지 않고 컨피던스 퀀타일에 기반한 그런 컨피던스 인터벌을 찾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컨피던스 인터벌까지 다 이제 살펴봤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프리딕션에 관한 사항이 되죠. 즉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모수에 대한 추론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다음번의 관측값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을 거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제 프리딕션이 되겠죠. 그래서 프리딕션은 두 종류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미 초반에 이제 렉처 노트 1이나 2에서 그 여러 가지 사후 분포나 또는 사후 예측 분포에 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프리딕션을 한다. 다음번에 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데이터를 관측한 후에 예측하는 것이 있고 데이터를 관측하지 않고 예측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 예측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뭐 이전에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predictive distribution인데 이전에 예측하는 것이다. 그래서 prior predictive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데이터를 관측하고 난 다음에 예측하는 것은 말 그대로 predictive지만 사후에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posterior predictive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자, prior predictive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로 지금 앞으로 미래의 값은 우리가 보통 y tilda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yn 플러스 1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결국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에 예측하는 값은 y에 관한 그대로의 marginal distribution, 주변 분포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arginal likelihood다 또는 marginal distribution이다 라고 말을 하고, 그 식에서도 보다시피 py에 관한 값을 구하는 거죠. 베이지안에서는 모든 예측하는 것을 그것의 확률로서 설명하기 때문에 예측 값에 대한 확률도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probability y는 말 그대로 y와 세타의 조인트 분포를 세타형에서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두 다 연속형이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py 세타의 조인트는 다시 생각하면 고배 법칙에 의해서 py 기분 세타 곱하기 p 세타에 관한 적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prior predictive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다음 값을 예측하는 건데 데이터를 보고 난 후에 예측을 하는 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걸 우리가 posterior predictive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즉 y tilda가 앞으로의 값이죠. future 값이에요. 또는 뭐 yn 플러스 1, 예를 들어서 y1서부터yn개의 값을 관측했다 그러면 yn 플러스 2 다음번에 나타날 값인데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y tilda의 분포가 아니라 py tilda 기분 y가 되죠. 자, 그래서 해당하는 것은 이제 그럼 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적분의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y tilda와 세타의
y가 주어졌을 때의 결합 사후 분포를 세타형에서 적분하면 되겠죠. 자, 저걸 다시 곱의 법칙을 통해서 표현하면 py tilde 기분 세타 y 곱하기 p 세타 기분 y라고 쓸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의 우리 중요한 어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디셔널 인디펜던스죠. 세타가 주어지고 나면 그러면 현재 관측한 y와 앞으로 관측될 y 틸다는 서로 독립이다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 적분에서 y가 빠지고 여기만 남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 이제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어를 이제 통일시키면 prior predictive는 비록 y에 관한 marginal distribution이지만 우리의 목표는 미래 값을 예측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이 py tilde라고 하죠. 요거는 같은 분포니까. 따라서 요 적분 자체도 py tilde 기분 세타 p 세타 d 세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형태와 prior predictive와 요 형태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비교해 보면 자, 처음 맨 왼쪽에 있는 기호 자체가 probability y tilde하고 이쪽은 probability 또는 pdf y tilde 기분 y죠. prior predictive나 posterior predictive나 모두 다 y tilde 앞으로 예측할 값에 대한 확률 분포죠. 그런데 prior predictive는 주어진 현재 관측한 값이 없기 때문에 기분 y가 없고 posterior predictive는 기분 y가 있죠. 적분의 형태를 살펴보면 똑같이 probability y 기분 세타를 적분하는 거예요. 그런데 prior predictive는 데이터를 관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분포로 적분하고 있는 거죠. posterior predictive는 데이터를 관측하고 났기 때문에 이게 사후 분포에 관해서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predictive distribution인데 prior distribution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prior predictive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posterior distribution인데 predictive인데 세타에 관한 posterior distribution으로 적분하기 때문에 posterior predictive다라고 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보다 정확하게는 똑같이 예측 분포인데 하나는 데이터를 관측하기 전,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관측하고 난 후의 예측 분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베이지안 추론에 있어서는 모수에 대한 사후 분포를 이제 얻어내고 그리고 나서 점 추정량을 살펴보고 구간 추정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로부터 사후 확률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가설 검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프리딕션을 이와 같이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다시 베타 바이노미얼로 돌아오면 이 사항들이 우리가 이전에 베이지의 공실험이라던가 또는 라플라스의 그 항아리에서 공을 꺼내는 실험에서 우리가 모두 다 계산했던 과정이죠.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있는 확률 py 틸다가 1일 때 기분 y일 때 확률이 n 플러스 2분의 y 플러스 1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 물론 저것이 메타 바이노멜의 적분의 형태로 그대로 계산될 수 있지만 이미 우리가 저 계산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라플라스의 룰 오브 석세션으로 돌아가면 n번 모두 빨간 공이 나왔을 때 즉 이게 모두 다 yi가 모두 다 1이란 얘기죠. 그러면 그 서메이션 y 자체가 n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확률 자체가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 상황일 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빨간 공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다시 빨간 공이 나올 확률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를 우리가 베타 바이노멜 분포로 그대로 계산할 수 있죠. 자, 이 모든 계산은 베타 분포에 기반한 계산인데 이제 이것을 보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베타 분포와 일반적인 바이노미얼 또는 베르누이 분포에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자, 이게 일반적인 베타 바이노미얼 프리딕션에 관한 사항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세타가 일반적으로 베타, 알파 베타를 따르고 우리가 y1서부터 yn을 베르누이 분포가 되는 그런 관측값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그에 대응하는 prior predictive와 그다음에 posterior predictive를 구할 수 있겠죠. 결국 계산 자체는 py tilde 기분 세타를 prior를 곱하느냐, posterior를 곱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이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이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모두 다 우리 이제 베타 분포에 대한 적분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어진 슬라이드와 같이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단순하게는 이 베타 바이노미얼 분포의 그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 베타 분포 이 계산에 좀 익숙해 있겠지만 이 계산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계산을 살펴보면 자, 우리가 지금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이 되고 있어요. 지금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 자체가 지금 이렇게 되죠. 우리 베타가 베타의 알파 베타를 따르고 있을 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관측값은 y1서부터 yn이 지금 베르누이 세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그 다음 스텝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 있는 거죠. 이게 prior predictive고 지금 우리 n개의 관측값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발생할 것의 관측값들 이쪽이 이제 posterior predictive가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계산 자체가 이거였어요. pyn 플러스 1에 대응하는 계산은 결국 이죠. pyn 플러스 1의 기분 세타를 p 세타로 적분하느냐 또는 똑같이 이것을 사후 분포로 적분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죠. 따라서 요 값 자체는 계속 같아지는 거죠. 다음 값도 next 값도 세타가 주어지면 이것이 베르누이 세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타가 없어진 후에 세타가 적분해서 계산된 후에 요 값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요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이 된다라는 거죠. 모든 계산에 있어서는 앞쪽은 베르누이 세타이기 때문에 여전히 세타의 yn 플러스 1, 1 마이너스 세타의 1 마이너스 yn 플러스 1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 뒤쪽에 오는 것이 사전 분포를 쓰느냐 사후 분포를 쓰느냐 달라지는 거죠. 사전 분포를 사용하면 여기 오는 것이 베타의 알파 베타가 되고 사후 분포를 사용하면 세타의 yn 플러스 1, 1 마이너스 세타의 1 마이너스 yn 플러스 1에 똑같이 요 부분은 똑같은 거죠. 거기에 사후 분포의 경우에는 알파 n, 베타 n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계산이 달라지지만 전체 계산은 그대로 베타 분포에 대한 계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일반적인 베타 분포의 계산이 바로 이거죠. x에 예를 들어 c-1, 1-x에 d-1, dx 하면 이것이 b의 cd가 된다. 즉 감마의 c, 감마의 d, 감마의 c 플러스 d가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베타 적분의 베타 함수의 원리가 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 값만 이해한다면 이 뒤에 있는 계산을 우리가 그대로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보면 따라서 이제 그와 같은 방식의 계산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이 py라는 것은 현재 값이죠. y 원서부터 yn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각각은 곱이 될 것이고 하나의 싱글 밸류만 생각하면 아까처럼 세타의 yn 플러스 1, 1 마이너스 세타의 1 마이너스 y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포스테리어 프리딕티브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 계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는 그대로 다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보다 일반적으로는 넘어가면 보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각각의 y이들 자체가 베르누이 세타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 likelihood를 sufficiency principle, 충분성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면 다음 값을 단순히 베르누이 1세타라고 생각하지 말고 n번 시행했을 때 몇 번을 더 성공하게 되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다음 값 자체가 바이노미얼 m세타를 따르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posterior predictive distribution을 구해라 그러면 이게 마찬가지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 계산이 훨씬 더 복잡하게 되겠죠. 복잡하다는 나오는 next 값은 바이노미얼 확률이 될 거고 뒤에 나오는 사후 분포는 베타 분포가 되겠죠. 하지만 여전히 베타 바이노미얼이라는 그 계산 원리는 그대로 변함없이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듯이 아주 복잡한 형태의 이제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저것을 베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는 사후 예측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산을 하고 싶어요. 사후 예측값 자체는 어떻게 되는가? 또는 사후 예측 분포에 대한 기대값은 어떻게 되는가? 또는 여러 가지 사후 예측 분포에 대한 요약값은 어떻게 되는가? 단순히 y 틸다에 대한 분포 말고 예를 들어서 다음 값의 확률이 예를 들어서 이 바이노미얼 상황일 때 3보다 클 확률은 현재 관측값에 기반을 해서 이와 같은 다양한 확률적인 계산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모두 다 베타 바이노멜의 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복잡한 계산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계산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역시 몬테칼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몬테칼로 방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확률 분포가 두 개의 확률 분포, 하나의 조건부 분포,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널 분포의 곱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조건부 분포로부터 각각의 마지널 분포에 대해서 랜덤 넘버를 추출하기는 어렵지만 한쪽은 마지널 분포에서 랜덤 넘버를 뽑고 다른 한쪽은 조건부 분포에서 랜덤 넘버를 뽑을 수 있으면 그로부터 추출된 쌍들이 두 개의 결합 분포에서 만들어진 쌍을 이루게 된다라는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method of composition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method of composition을 통해서 랜덤 넘버를 몬테칼로 방법을 통해서 랜덤 넘버를 추출하면 이와 같은 베타 바이노멜의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고 우리가 근사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단순한 베르누이나 이와 같은 계산에 있어서는 쉽게 주어진 베타 함수에 대한 반복적인 적분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으나 복잡한 경우에는 계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ethod of Composition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우리가 시간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Method of Composition을 얘기하고 그로부터 생각할 수 있는 몬테칼로 방법을 이제 한 번 더 살펴본 후에 매번 우리가 이와 같은 몬테칼로 방법을 직접 이제 코딩을 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물론 지금은 베타 분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R 베타를 사용해서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복잡한 상황이 됐을 때 물론 이제 우리 그 통계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직접 다 이제 코딩을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랜덤 넘버를 생성하면 좋지만 프랙티컬한 경우에는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설명할 벅스라는 소프트웨어예요. Bayesian Inference Using Gibbs Sampler. 우리가 그 벅스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하면서 이 베타 바이노미얼 모형에서 Method of Composition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도록 해요. 녹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